나스닥이 200일선 아래로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여러분, 증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봄은 금융 장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돈을 확 풀었죠?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부양되는 그런 장세를 말하고, 여름, 실적 장세예요.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올라가는,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다소 꺾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가을은 역금융 장세,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요. 긴축 장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올라는 가지만 그 추이가 다소 꺾이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겨울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실적과 주가 모두 하락하는 단계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장세에 와 있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긴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흔들림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을 내지 못하는 종목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점차 강화되고 있죠.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 1.5%, 그리고 내년 3-4번 인상 후에 2.5%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조심할 시기라는 건데, 증시를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봉 하나에 1년씩입니다. 나스닥을 볼게요. 금융위기 때 한번 폭락을 한 이후 상승, 하락, 그리고 거의 끝없이 상승을 해왔어요. 18년도 이때 하락분을 빼면은 거의 줄기차게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5년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거는 10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5년 이동평균선과 이격,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 바로 여지없이 5년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점에는 거의 10년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왔다가 반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어요.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3월달 경제위기설 관련된 콘텐츠를 얼마 전에 올렸었죠. 이때도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여지없이 지금 큰 폭으로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이격을 줄이고자 하는 그 힘이, 하방에 대한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S&P 500도 마찬가지. 3년 오르고 조정, 2년 오르고 조정, 그리고 3년 올랐죠. 조정할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든 아니면 여기서 내려왔다 다시 반등을 하든 하방에 대한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락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던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년 이동평균선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이 시점 여지없이 하락봉이 나옵니다. 이격이 벌어졌죠? 음봉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줄이고자 하는 하락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상 한번 조정을 줄 때가 되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자, 이 추세를 볼게요.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가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둥그렇게 가고 있죠? 상승에 대한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바로 241선이거든요. 이 회색 선. 여기를 지금 아래로 깨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241선은커녕 이 200일선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승 힘이 강했다는 건데, 어제 음봉으로 인해서 이 241선을 아래로 이탈시켜 버렸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하락이었는데, 그럼 과거의 경험상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과거 15년 12월달 첫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때 나스닥이 20% 가까이 빠집니다. 그리고 15년도 말 금리 인상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때도 이렇게 18%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금리 인상, 본격 하락이 시작됐던 거고요. 만약에 과거와 같이 1차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그 금리 인상 전에 출렁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거와 똑같이 간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스닥 끝없이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강한 지지라인 근처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물론 여기 지지라인까지 조금 더 빠질 하락 여력은 있습니다. 공간은 있죠. 하지만 더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길 강하게 한번 뚫었다면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근에서 반등을 줬다가 한 3월경 금리 인상이 임박한 시점 가서 또 한번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의 판단대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대응을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지금 나스닥 떨어지네.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아, 나스닥 올라간다. 다시 추매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단기 하락폭이 큰 종목들 혹은 단기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거를 공략했을 때 수익률이 오히려 훨씬 좋아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반등 자리에는 도달해 있다. 그리고 이 241선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단기 반등 자리일 수 있다. 일단 강하게 깼지만 다시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다. 또 두 번째는 단기 회복이 불가할 경우, 혹은 이렇게 단기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아래로 빠지는 경우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봉 241선이 가지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일단 나오는지, 이 241선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그려놓은 이 보라색 선 있죠? 이게 바로 나스닥의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주가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 보라색 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를 한 번씩 볼게요. 2015년부터 16년 긴축이 시작되는,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그때였죠. 그리고 18년 후반, 그리고 20년 초반, 이렇게 200일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던 구간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한번 잘 보세요. 이 기간이 보통 1년을 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깨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몇 개월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 보라색 이평선을 깨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을 하더라. 이게 바로 미국 나스닥의 특성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번은 어떨까? 일단 이 200일 안으로 아래로 내려왔죠.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올라탔다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 더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200일선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다시 금방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200일선, 생명선이자 지지선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이 200일선 아래로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금방 회복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돈을 벌었겠죠? 수익이 났겠죠?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경험, 데이터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는 분, 중장기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기회를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공포스럽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공포스럽죠? 코로나 때도 30%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12% 정도.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공포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 자리에는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긴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이렇게 출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런 출렁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1차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던 이 하락들은 모두 다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S&P 500과 나스닥 뭘 사는 게 좋을까요? S&P 500 1차 금리 인상 때 15% 빠졌죠? 나스닥 20% 빠집니다.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해요. 더 많이 빠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S&P 500을 보유했던 사람의 손실폭은 더 적었다. 나스닥보다. 하지만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은 나스닥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일선 아래로 주가가 빠졌을 때 금리 인상 즈음에서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나스닥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 2000년대 이전부터 이때가 IT 버블이었죠. 나스닥이 굉장히 출렁임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출렁임들 전부 다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섣부르게 떨어질 때마다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세를 지켜보면서 계속 트래킹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만약에 꺾인다면은 장기간 횡보라던가 아니면 주가 하락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 하락은 증시에서 언제나 기회가 됐다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큰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빠질 때마다 미국 지수를 모아간다면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차 금리 인상 때 S&P 500, 나스닥 모두 빠졌지만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이란 건 뭐냐면 그만큼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경기도 함께 성장, 회복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지금 예측하는 대로 내년 2023년에는 뭐 2.5%까지 갈 거다. 이렇게 뭐 2%가 넘어서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시점이 온다면은 어쨌든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가을 그리고 겨울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넣고 돈 먹기, 그냥 주식을 사면 오르는 그런 금융장세, 따뜻한 봄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종목 선택, 그리고 현금 비중, 포트폴리오, 내가 노력하고 손품 발품 파는 만큼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S&P 500, 나스닥 100 이걸로 사세요.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관련된 상품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표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고 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2022년 올해 나스닥을 사야 하는 이유, 조정이 오고 출렁임이 옵니다. 하지만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작년 말부터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 관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단기에 많이 버는 사람보다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크게 잃지 않는 사람,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엔 이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코로나 때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 한 번에 무너진 분들 많거든요. 한 번에 내 돈을 잃게 되면은 이 모든 기회는 가질 수 없는 기회가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조정시 분할 매수, 제 채널에서 나스닥 이 지수를 매달 사고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죠. 이런 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매수 단가가 낮아지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나스닥이 빠진다면 지금 이미 241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금 일단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반등 후에 다시 빠지거나 241선을 아래로 다시 훼손을 한다면은, 그리고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하락할 때 적립식으로 모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립식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은 이때 몰빵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없죠.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다시 오른다는 거죠.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닷컴 버블 때도 이만큼 빠졌어요. 하지만 어떻죠? 물론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거의 7,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갔죠.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쌓이고 누적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결국에는 주식 시장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자본주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S&P 500과 나스닥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좋다. 1차 금리 인상 때 과거 16년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20, S&P 500 마이너스 15% 빠졌다.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을 줄이는 건 S&P 500이겠지만 하락했을 때 다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건 나스닥이다. 이 상황에 따라서 뭘 살지 결정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보수적인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 내 돈만 잃지 않고 갖고 있다면 언제든 기회는 다시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장세죠.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고 좋은 종목 찾는데 더 열중하시고 많은 손품 발품 파시면서 좋은 종목도 골라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자,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